자, 안녕하세요. 황성훈 선생입니다. 자, 오케이. maybe 3주 5권, 3주 4일차, 오케이. 해설 강의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하루에 뭐 비문학 하나, 문학작품 하나, 그렇죠. 절대적으로 적은 양은 아니에요. 사실 적은 양은 아니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공부해 두시면, 제 생각은 사실 그렇습니다. 내신 대비 때 사실 내신 범위에서만 공부하는 것보다, 자, 이렇게 평소에 메이비를 통해서 외부 지문들, 그 다음에 또 모르는 작품들 이렇게 수없이 풀고 해설 강의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내신 볼 때 어떤 작품이 나오더라도 다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대비 때만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평소에도 학원에서 제시하는 메이비 꾸준히 풀고 그 다음에 한 문제라도 틀렸을 때 해설 강의 들으면서 자,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 비문학에 대한 이해, 배경 지식에 넓히시면 여러분들 좋을 것 같네요. 알겠죠? 자, 오케이. 오늘도 아마 비문학 하나, 현대시 2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사회복지 정책과 자유. 자, 110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비문학 지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미용실 좀 한번 가야 되는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갈 수가 없네요. 자,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다른 아이들도 보잖아요. 교재 없어요. 못 봐요.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사회복지 정책과 자유에 관해서 자, 여러 가지 관점에 논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이요. 자, 사회복지 정책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죠. 어려운 사람들을 뭐 하는 겁니까?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사회복지 정책이죠. 자, 근데 사회복지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어디서 나오냐? 좀 약간 부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다시 가볼게요. 사회복지 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자유를 뭐 할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는 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 재산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제한받을 수 있잖아요. 왜? 그걸 세금으로 내니까.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다른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다. 그렇죠?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뭘까? 그들이 뭔가 다른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겠죠. 자, 오케이. 아무튼 좋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과 자유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얘들아, 어려운 한자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좋은 학습 태도이기 때문에 모르는 한자어가 나왔을 때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째,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자, 사회복지 정책을 위해서 국민들에게 강제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국민들의 개인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저해 침범한다는 논리가 있다라고 여기다 밑줄 좀 쳐볼게요. 자, 오케이. 일부 사람들이 뭐냐면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뭐가 될까요? 비판이에요. 야, 개인의 재산권, 그렇지,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도 있다. 하지만 나오네요. 이러한 비판을 뭐 하겠습니까? 반론하고 반박하겠죠. 자, 가볼게요. 세금을 부과하여 특정한 사람의 사유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부분적으로 줄이는 방면. 그래! 어느 정도 뭐 하냐면 부유한 사람들의 개인 재산권을 부분적으로 줄이고 있어. 하지만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무엇을? 자유를 그만큼 증가시키잖아. 그리고 사회 전체로 봤을 때 사회 자유의 총량은 오히려 뭐 하지 않은 거야? 편하지 않은 셈이 되는 거잖아 라고 하고 반박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요.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까요? 자, 오케이.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자유를 저해하잖아. 아니야. 부유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유를 침범당할 수 있지만 소외된 계층들은 뭐냐면 그들의 자유가 올라가거든. 그래서 사회 전체의 자유의 총량은 변하지 않았어 라고 반박하는 거겠죠. 자, 좋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가보도록 합시다. 자, 둘째. 자, 사회복지 정책에서 제공되는 재화, 물건과 서비스, 국방과 사회, 복지 정책들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은 또 얘기하네. 그치? 세금을 많이 낸 사람들의 자유를 뭐 하는 거야? 제한하는 의견도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복지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네요. 그러나 또 다시 반론 제시합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자신의 자유를 넓힐 수 있는 진정한 선택이 무엇인지를 개인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판단에 의해서 사회복지 재활을 제공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끝까지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의 자유 영역을 넓힐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그치? 자, 그래. 자유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의 영역을 뭐 할 수 있어? 넓힐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계속 글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아실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의 비판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하는 식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셋째, 또 세 번째 나오네요. 어우, 너무 많이 나온다. 사람들이 사회복지 정책에 의존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자유는 그만큼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해 있어. 즉, 사회복지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그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야. 왜?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부터 100만 원 이하, 그치? 100만 원 이하를 뭐냐면 복지급여를 제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100만 원 이상으로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100만 원 이하로 받도록 자기가 뭔가 일하는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답니다. 하지만 자, 그 사회복지정책 발전 초기에 비해 오늘날처럼 고도에 발전된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수급을 하나로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수의자의 자유는 상당히 뭐합니까? 오히려 확대됐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자유는 오히려 확대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반박하고 있죠. 자, 좋아요. 좀 더 가볼게요. 자, 넷째, 사회복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평등 가치의 구현을 목표로 하게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어. 자, 그래. 여기 개인의 자유가 또 제한된다고 보고 있어. 자, 이걸 또 어떻게 반박하는지 봅시다. 이는 서로 다른 능력, 재능, 노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평등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특정 사람들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나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되진 않은 시대내 권력, 부, 지식의 분배가 주어진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 주어진 자원에서 각자의 자유를 누렸는데 오늘날엔 권력, 부, 지식 등의 요소를 평등하게 만들어 사람들의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하기 때문에 그래, 다시 한번 반박하고 있네. 전체적인 자유는 역시 뭐 한 거야? 확대된 셈이야 라고 하면서 다시 재반박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좋습니다. 마지막 문단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한 번에 읽어버릴게요. 자,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주기는 불가능하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자유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자, 오케이.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모두 다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자유는 일정 부분 제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회복지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은 소극적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그래. 소극적 자유를 침해한대. 근데 좀 글이 좀 다소 아쉬운 게 소극적 자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써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없는 게 좀 아쉽긴 해. 이 글이. 자, 좋아. 한번 가보자. 반면에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빈자,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만드는 것을 자, 뭐라고 했다? 적극적 자유를 신장, 키워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 정책은 특정한 사람들의 소극적 자유를 모하면서 줄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무엇을 적극적 자유를 증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네요. 그래요. 이 글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을 반박하면서 글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어렵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1번부터 10번부터 문제 풀어볼까요? 자, 대상의 발전 과정. 여러분들 볼게요.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조 없잖아요. 그렇죠? 1번 선지 지울게요. 대상의 문제점. 그래요.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비판한다. 그래, 문제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하지만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고 있다. 그런 건 아니죠. 그 비판을 다시 반론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자. 대상의 진행 가치에 대해서 구체적 사례 들은 건 없으니까 X 칠까요? 인식의 변화 원인도 없었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이에 대해서 무엇을 제시하고 있다? 정확하게 나왔네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게 바로 정답이었죠. 자, 1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오케이. 1번 선지부터 볼까요? 자, 눈으로 기억 확인해 주세요. 바로 왼쪽 페이지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자, 그림해보자. 1번 선지 가볼게요. 적극적 자유로부터 감소되는 효용보다, 얘들아, 비문학에서 효용 나오면 그냥 효용이 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만족도라고 생각하고 접근해. 자, 소극적 자유로부터 감소되는 만족도보다 적극적으로 자유로부터 증가되는 효용이 우리가 클 수 있다. 이 만족도가 증가되는 만족도가 뭐 할 수 있다? 클 수 있다. 자, 사회 전체적인 만족도는 뭐 하고 있다는 거죠?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정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0번 나왔습니다. 120번 나왔습니다. 112번, 저 보니까요, 보기가 나왔죠. 보통 보기가 나오면 몇 점짜리 나오죠? 3점짜리 나오죠? 3점짜리 나오는데, 이런 3점짜리를 풀어갔을 때는 경제지문 같은 경우는, 그치, 보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와요. 자,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론이 나오거나 아니면 지문 사례에다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나옵니다. 경제는요. 자, 오케이. 다른 이론이라고 써놓을게요. 지문에서 언급한 내용과 다른 이론이 나오거나 지문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죠? 지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제공됐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 사례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거의 내용 일치 수준으로 접근해 가시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지문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선지를 찾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1번 선지 가볼게요. 최저 생계비 제도, 사회복지 제도예요. 운영되어 사회 전체적인 자유의 총량은 변함이 없다. 아까 어떻게 해요? 자, 자유가 억압되는 것도 있고요. 증가되는 것도 있습니다. 합해서 총량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1번 선지 당연히 동그라미 쳐야 되겠죠? 2번 선지 보도록 할게요. 생계비 기준이 높아지며 모든 국민들이, 선생님 여기다 밑줄 칠게요. 소극적 자유가 확대되는 효과, 여기다 밑줄 치고 네모 좀 쳐볼게요. 맞을까요? 자, 보기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요. 경제 지문에서 보기 나오면 이 지문에 대한 구체적 사례니까 지문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라고요. 자, 지문에서 뭐 했습니까? 소극적 자유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줄인다라고 얘기했고요. 적극적 자유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확대 요구는 뭐가 될까? X가 된다라는 거죠. 자, 정답이 몇 번이었습니까? 2번이었습니다. 자, 3, 4번은 제가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자, 13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 한자어입니다. 자, 이런 한자어 우리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오케이. 개인적으로 뭐 모르는 단어 있으면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저는 정답만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이라는 단어가요. 지문에 우리가 뭐냐면 수급, 급여를 수급, 급여나 어떤 물질적인 걸 받다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3번 선지 수급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난달 자동차의 균형 있는 수급이 깨졌다. 급여가 받는 것이 깨졌다? 아니, 수급이 이루어졌다? 급여를 받는 것이 이루어졌다? 단어 자체가 어색하잖아요. 자, 여기서의 수급은요, 수요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공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수요와 공급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113번 문제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쉽습니다. 그 다음에 스품이 기쁨에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작품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친구들도 있고요. 안 배운 친구들도 있습니다. 자, 저는요, 뭐 이게 내신 문제면 뭐다. 야, 음보 끊어! 몇 음보를 기반으로 해! 뭐 4음보요! 뭐 이런 얘기까지 가르쳐 주겠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많은 작품을, 뭔가 지식을 넓히는 거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에게 슬픔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슬픔. 자, 여기서 동그라미 좀 쳐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지문 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가 같이 슬퍼해줄 수 있는 슬픔이에요.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공감해줄 수 있는 능력, 즉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연민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슬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다 좀 밑줄 치고 화살표 빼보도록 할게요. 자, 사실 상식적으로 본다면요, 사랑이 슬픔보다 더 소중하잖아요. 하지만 우리 상식적인 것에서 벗어나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모순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설법이 되겠죠. 자,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요 한번 세워볼게요. 할머니가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자, 겨울밤 거리에서 자, 귤 몇 개를 놓고 살아온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자, 이 할머니는 어때요? 소외된 계층이겠죠? 자, 오케이. 가난하고 힘든 소외된 계층이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귤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 쓰레기. 그렇지. 자,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 소외된 계층에게 한 푼이라도 도와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귤값을 깎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어떤 존재겠어요? 이기적인 존재가 되겠죠. 자, 좋습니다. 나는 슬픔의 그 평등한 얼굴, 그치? 이런 아픔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그래, 어둠 속에서 또 세모치게 시련과 고난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도와줘. 너를 부를 때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주지 않는 속된 말로 쌩까고 있네. 가만히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어 고통 속에 빠져있을 때 가만히 한 장 덮어주지 않는, 그치, 최소한의 인정조차 베풀어주지 않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서. 여기까지 와서 이해되니? 자, 이 작품에서 어떤 내용이야? 즉 가난하고 힘들고 아까 앞에 있는 사회복지하고 좀 연결되기는 하다. 그치?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인정을 베풀지 않고 자기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요. 좀 더 가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가만히 앉아 최소한의 인정조차 베풀어주지 않는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그래, 타인을 위해서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 무엇을? 기다림을 주겠다. 얘들아, 여기서 뭐 문학적인 표현 하나 알 것 같으나? 자, 일련의 내용과 일행의 내용과 여기 행의 내용이 어떠죠? 구조가 유사하죠. 유사하면 이렇게 유사한 문장 구조, 우리 뭐라고 하죠?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하죠. 자, 이 작품 통사 구조의 반복 사용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가볼게요. 이 세상을 내리던 한 방울을 멈추겠다. 자, 여기서 색깔펜 분리해서 갑니다. 자, 여기서 한 방울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해 보고 갈게요. 한 방울 동그라미, 밑줄 좀 쳐볼게요. 여러분들, 자, 시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자, 시어의 의미는요. 자, 여러분들 분석하실 때는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우선 어떤 기준으로 가냐면 긍정이냐 부정이냐부터 판단하셔야 돼요. 긍정이냐 부정이냐부터 판단하시고 내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죠? 이 긍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긍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면 선생님,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뭔가요? 자, 여러분들, 자, 시의 화자가 말하기 때문에 화자 입장에서 우리가 접근해 줘야 됩니다. 즉 화자 입장에서 긍정이냐 화자 입장에서 부정이냐 첫 번째 무엇을 보냐? 이 시어와 연결되어 있는 무엇을 봐라? 서술어를 봐라. 선생님, 자, 서술어를 바로 모르겠어요. 앞에 있는 무엇을 봐라? 수식어를 봐라. 자, 오케이. 그리고 보자. 여기 볼게요. 한방면을 뭐 하겠다? 멈추겠다라고 얘기했어. 화자 입장에서 접근해라고 그래서.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 한방면을 멈춰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지. 그럼 한방면은 긍정이겠어? 부정이겠어? 당연히 멈춰야 될 대상, 부정이 되는 거지. 자, 니네 주관적인 느낌으로 한방눈은 뭐야? 뭔가 긍정적이잖아, 아름답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어때? 함정이 빠져드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작품은 쉬워서 여러분들 쉽게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모르는 작품이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뭐다? 이 시어의 의미를 분석할 때 뭐야? 시어와 연결되는 서술어를 확인하자. 자, 만약에 서술어가 없다면 이런 거죠. 슬픔, 긍정인지 부정인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름다운 슬픔이라고 얘기했다면 이 슬픔은 뭐가 되겠어요? 긍정의 의미가 되겠죠.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자, 시어의 의미를 분석할 땐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자. 그 판단의 근거는 뭐다? 서술어와 수식어를 통해서 판단하자. 하지만 고2 때 올라갔을 때는 시적 상황이라는 또 복잡한 것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하지만 1학년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고민하면 된다. 알겠지? 자, 좋아.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을 데리고 와 추위에 떠는 사람들의 슬픔까지 그들의 아픔에 다녀와서 눈붙인 눈길을 너와 함께 걸어갔다. 그래, 슬픔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내용 끝나고 있네요. 자, 오케이. 하나만 더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오케이.
겠다 이런 단어가 반복됩니다. 자, 오케이. 선지에 나올 수 있는 거 하나만 보고 갈까요? 뭐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종결, 어미의 반복.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말로 가구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시 끝에서 반복되니까 종결, 어미의 반복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요. 오늘 한 작품 더 공부해도 괜찮겠죠? 그래요. 20분밖에 안 됐습니다. 한 작품 더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견우의 노래. 옛날에는 7월 칠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 견우와 직녀의 사랑 누나의 사랑 이야기 아이들이 떠올렸는데 요즘에는 이런 사랑 이야기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전설들을. 자, 여러분들 뭐 견우와 직녀가 저 하늘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견우는 소를 끄는 사람이고 직녀는 어때요? 옷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둘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 옥황상제님께서 야, 니네 본분에 충실하고 니네 일에 열심히 하지 않고 맨날 사랑만 하고 있어. 야, 니네 이별해. 헤어져. 라고 해서 뭐냐면 저쪽 한쪽 하늘 끝과 하늘 끝으로 서로 떨어져서 헤어지게 됐다는 이야기죠. 알겠죠? 저 간단하게 이야기했네요. 자, 그러면 이 시적 화자 견우가 노래를 합니다. 견우가 노래해요. 직녀에 대한 사랑을 갖고서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되네. 반복까지 사용하네요. 강조하고 싶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별이 있어야 되네. 자, 오케이. 여기 묶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랑을 위해서라면 만남이 있어야 될까요? 이별이 있어야 될까요?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 이별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죠? 만남이 있어야죠. 상식에서 충돌되니까 당연히 무슨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살법이 되겠죠. 자, 근데 저는 이 작품에서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비온 뒤 땅은 굳어진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아픔이 있고 아픔을 극복할수록 더 뭐합니까? 더 성숙하고 성장하잖아요. 시련을 극복한 사랑이 더 성숙한 사랑을 이룰 수 있다는 뜻이겠죠. 자,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높았다 낮았다 출렁이는 물살과 시련과 물살 몰아오는 바람만에 있어야 되네. 자, 이별과 같은 의미겠죠. 우리의 그리움을 위하여서는 푸른 은하물이 있어야 하네. 푸른 은하물 당연히 뭐냐면 얘네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겠죠. 오케이. 자, 좋아요. 다음 거 넘어갑니다. 자, 돌아서서 갈 수 없는 오롯한. 요즘 아이들이 오롯한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더라고요. 오롯한은 온전한. 오케이, 써야 되겠죠? 온전한 이 자리에서 급 불타는 혼자 있는 홀몸만이 있어야 되네. 자, 홀몸만 있어야 된다. 그렇지. 불타는 홀몸. 그리움이 있어야 되네. 자, 직녀여 말을 건네는 형식. 여기 반짝이는 모래는 돋아나는 푹사슬 나는 새이고 나는 소를 먹일 거야. 자, 허이여 구름 속에서 그대는 배틀의 북을 놀리게. 자신의 뭐하자? 본분에 충실하자. 그래, 우리 만나는 그 시간까지 뭐 하냐면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뭐냐면 그 만나는 날을 기다리자. 자, 오케이. 제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간다면 여기는요, 시적 화자가 뭐냐면 이별에 대한 태도가요, 적극적일까 소극적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아요. 자, 걔는 그냥 자기의 본분에 충실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얼핏 보면 소극이거든요. 하지만 이 작품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가시면요, 얘네들은 자신의 일을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별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일에 열심히 충실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 즉 뭐야? 이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야?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열심히 안 해서 헤어졌어. 그러면 열심히 하게 된다면 다시 만나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한다,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거. 눈썹 같은 반달이 중천에 걸리는 7월 칠석이 돌아오기까지는, 그렇지, 견우와 직녀가 뭐하는 날? 만남의 날. 자, 그 만남의 날이 돌아오기까지 견우 검은 안소를 나는 먹이고 직녀 그대는 비단을 짜세라고 하면서 내용이 마치고 있네요. 자, 그래요. 그래, 우리가 더 성숙한 사랑을 위해서 이별이 있어야 되잖아.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내용을 마무리하고 있죠. 자, 오케이.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4번 문제 풀어볼게요. 정답이 너무 그냥 1번 성지에서 저요! 손 들고 있어요. 둘 다 무슨 법 사용하고 있죠? 역설법 사용하고 있잖아요. 정답 몇 번이었다? 1번이었다 라는 거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요, 아까 115번 문제, 시어의 의미를 제가 분석하는 방법, 이것 때문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방눈이라는 것, 여러분들 시어의 의미, 이런 의미를 끌어낸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해요, 시험장에서. 자, 그러면 한방눈이라는 거, 아까 시어의 의미가 긍정이었다, 부정이었다? 부정이었다. 그 다음에 선지의 의미가 긍정으로 만들어내는지 부정으로 만들어내는지 확인해보자. 약자들에게 배도타 따뜻한 마음? 선생님 따뜻한 거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닌가요? 이상한 거야 그거 너. 야, 따뜻한 마음은 누가 봐도 긍정적인 거잖아. 얘들아, 한방눈은 우리가 지문을 봤을 때 부정이라고 판단했는데 선지는 뭐하고 연결시켰어? 긍정적인 것과 연결시켰잖아. 얘는 연결이 되니 안 되니? 안 됐잖아. 알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 된다라는 거 기억 좀 해두시면 좋겠네요. 자, 좋아요. 15번 문제 푸는 방법도 정리해드렸고요. 16번 문제 가볼게요. 16번. 자, 정답은 뭡니까?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봐봐. 구독 누르지 말고. 그래. 구독도 눌러. 자, 100만 유튜브 돼보자. 근데 나중에 광고 올리는 것 좀 광고 여기다 살짝 끼워 올려도 되나? 수업 영상에다? 뭐 요즘에 뭐 유튜브에 뭐 앞 광고, 뒷 광고 그게 많은데. 오케이. 나도 한번 광고 찍어 올렸으면 좋겠다. 미안해. 개소리야. 뭐 유튜버 뭐 구독수 17명인데 무슨 광고가 되겠냐. 자, 정답 몇 번입니까? 4번이죠. 불타는 홀몸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라고 돼 있어요. 얘들아, 희생이라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이나 자신의 재물을 우리가 버리는 걸 자기의 희생이라고 하잖아요. 불타는 홀몸, 간절한 그리움이지 희생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정답이 우리가 4번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와, 벌써 4일차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네요. 자, 내일은 5일차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일차는 좀 지문이 길어요. 지문이 길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꼭 열심히 푸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